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운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우선 제가 한 가지 가장 궁금한 것은 말입니다. 항상 FOMC 회의 둘째 날 이러한 인상 여부가 발표가 되곤 했는데 어제는 첫날 발표된 이유가 뭡니까? 네네. 그것은 FOMC 미팅이 이틀에 걸쳐서 하는 회의가 있고요. 어허. 하루만 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항상 회의 끝난 다음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할 때는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미팅을 하는 거고, 그렇죠. 하루만 할 때는 수요일만 하기 때문에 언제나 발표는 수요일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세 차례 연속 베이비 스텝을 밟아서 이제 16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이 기준 금리가 지금 정해졌습니다. 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째는 이제 뭐 마켓에서는, 그러니까 시장, 저희가 말하는 이제 시장이라는 건 금융시장을 얘기하는데, 금융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을 뭐 당연시 했죠. 거의 90% 가까운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큰 그 여파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거보다는 이제 과연 이번에 0.25%포인트를 올리고 난 다음에 6월에 있을 회의에서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그 입장 표명이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6월에도 심지어는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보는 그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이제 통계 결과 나와 있고, 어허. 심지어 금년 말까지는 3, 4차례의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보는 예상치는요, 99%입니다, 시장에서. 그런데 연준은 지난 3월에 미팅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 인상을 중단을 곧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당시 때는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른 상태에서 그게 내년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 금년 안에 낮추는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얘기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된 표현을 해줬죠. 첫째는 6월에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그러니까 3월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5월에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 anticipate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제 발표에서는 6월에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는 표현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될 건지에 대한 폭을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상태가 충분히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제한하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냐라는 말도 회견에서 암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그 경제 분석가들이 가장 그 쉽게 표현하는 말로 매파적 유보. 그러니까 유보하긴 해주지만 아직도 매파적인 성격은 뭐 없애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건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경제가 좀 둔화하는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약간 좀 완화해도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금융권 위기까지 생겼단 말이죠. 근데 이 금융권 위기를 연준이 얼마나 그 심하게 받아들일 거냐가 어제는 사실 가장 큰 관점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 회의 이후에 발표문에서는 한마디로 일축해버렸죠. 금융권 위기를. 금융권은, 은행들은 굉장히 solid하고 리질리언하다. 그러니까 보건력도 있고 단단하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두 개 은행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전체 은행권에 그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극히 제한된 특수한 상황을 가진 은행의 문제이고, 은행권 문제 자체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또는 높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점이 이제 어제 얘기였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확실히 없다라고 하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약간의 그 문을 열어주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이 금융권의 위기가 과연 연준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 특별한 구조를 가진 은행들 이런 데에 제한된 문제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 은행으로 번질 것이냐 이제 여기에 큰 초점이 남겨진 그런 회의에 대한 그 입장을 보여준 것이 어제 회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은행권의 위기가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이게 되면은 어떻게 뭐 그 당분간 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마는 곧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점이 이제 어제 잘 그 표현이 된 거죠. 자기들이 볼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생기면 뭐 경제 활동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영향을 받으면 인플레이션도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겠다, 리액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은행권 문제를 왜 연준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크게 안 보느냐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은행들은 지금 현재도 한 서너 개 은행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 JP 몰건이 넘어간 이후에도 뭐 팩웨스트라든지 웨스턴 얼라이언스, 퍼스트 호라이즌 같은 은행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은행들이 지금 다 공통된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은행들이라는 점에서 연준이 좀 안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행들의 문제라 그러면은 연준도 굉장히 긴장을 할 텐데 그 실리콘밸리나 시그니처나 퍼스트 리퍼블릭 그다음에 지금 현재 뭐 주식 가격이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고 있는 3개 은행도 다 비슷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던 은행들이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이 많지 않다. 첫째는. 그 다음에 이런 은행들이 잘못된다고 해도 다른 구조를 가진 보통의 은행들은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것이다. 이런 데 지금 연준의 입장이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은행들만 문제가 되고 끝난다는 것이 연준의 입장인 거고 기대감이고 그러나 이런 은행들의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심리 상태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은행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불안이 퍼지게 되면은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갖지 않은 은행들에게도 영향이 갈 거고 그러면은 은행들마다 다 굉장히 몸을 사리게 되면서 이제 대출을 안 하게 됩니다. 대출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경제가 그만큼 활동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리세션 내지는 뭐 경기 둔화가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시장의 견해.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서로 좀 팽팽하게 상반돼 있는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지금 그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이제 간간히 들리고 있는데요. 사우디가 미국과 등을 돌리고 중국과 이제 손을 잡으면서 오일머니를 중국 위안화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축통화 지위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우리 은행계에도 영향이 미쳐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심오한 부분의 얘기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이번에 대통령도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일 뭐 안보 공조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쪽에 대처를 하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세계가 이제 신냉전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네. 이러한 기축통화론의 회의가 오기 시작한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했죠. 네.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면서 뭐였냐면 러시아가 외국과의 그 외환 결제를 하는 통로인 가장 중요한 통로인 그 스위프트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이 퇴출을 시켰다는 것이 서방 세계에서는 상당한 경제 제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효과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하게 된 거죠.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많이 하게 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제 시스템을 써라. 이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위안화의 위상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중국은 지금 상당히 공들이고 있는 게 아시아권, 그 다음에 그 중동권, 아프리카권을 하나로 묶는 1대1로 정책을 쓰면서 그쪽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데 네. 여기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나라들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의 설정을 지금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너무 미국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근데 네. 이런 나라들조차도 지금 미국과의 관계를 너무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화를 선언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가장 그 치명적이라고 그쪽 국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세계의 원유 결제를 달러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겠다. 바꾸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위안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또 그러면서 지금 또 미국의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그 브릭스라고 하는 국가 체제가 있어요.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의 체제인데 여기에 지금 가입하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왜 심오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의 축은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미국과 IMF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세계 경제의 축인 미국과 IMF의 기능이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어떻게 될 거냐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미국의 많은 은행들은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대형 은행들은 이미 글로벌라이즈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점에서는 은행권에도 좀 영향이 있겠지만은 은행권보다 더 심한 영향은 결국은 미국의 교역량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미국으로 흘러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쪽 국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만성 채무국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빚을 지면서 물건을 수입해 와가지고 쓰는 나라인데 이 미국이 빚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빚을 못 지게 한다 그러면 미국의 수입 물가는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갖고 있는 채무, 그러니까 채권 이제 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연방 채권 같은 것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만큼 필요 없다. 우리는 갖고 있지 않겠다. 그러면은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또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신냉전 시대,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경제의 후퇴, 이런 부분까지 다 겹치면서 새로운 경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렇죠. 이것은 뭐 금융권만이 아니고 미국 경제 전반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펴보겠죠. 살펴보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개선하자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그 갈등으로 끌고 가는 것도 부담이지만 또 여기서 또 친중국적으로 가게 되면 잘못하면 더 휘말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이 그 세계 전략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는 유엔 안보리에서의 상임이사국인데 그렇죠. 이제 대놓고 반대를 해버리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유엔의 기능까지도 지금 많이 깨진 거예요. 유엔의 기능 안 돌아가죠. IMF 기능이 축소되죠.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죠. 이러면 점점 신냉전 기류의 그 높이가 올라간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